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 이제 단어의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단어 형성이라고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뭐 파생어나 아니면 합성어 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그건 최근에 하셨죠? 아닌가? 한 1년 안에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어쨌든 우리가 파생어든 합성어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구성 요소들은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2개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쵸? 우리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알면은 이 형성법을 하는 데는, 단어 형성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품사까지 알면요. 자, 우리 이제 단어라고 했을 때요. 어근 접사 아신다고 했습니다. 자, 어근이 뭐였죠? 어근이 뭐였죠? 그럼 다시 할게요. 아시죠? 아는데 되게 많은 거야? 서민은 알아? 어쩌라는 거지? 라는 표정이지 왜? 어쩌라는 거지?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 얘는 우리가 어근 접사 다시 리뷰할게요. 그냥. 예. 자, 어근은 말 그대로 뭐였냐? 쉽게 생각하면은 자, 말의 뿌리예요. 뿌리라고 하니까 얘는 뭘 가지고 있는 애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인 의미. 우리가 실질적 의미가 뭐라 했죠? 이거 75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이거. 자, 실질적인 의미가 뭐라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적 의미라고 하죠. 어휘적 의미. 생각해봤을 때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가 존재하는 게 실질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접사 잠깐 물어봤었는데 대답을 하고 이제 대충 끝났죠. 자, 접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근에 붙어서, 자, 어근에 붙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했었어요.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한다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능은 총 3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을 때 다음에 얘기한다고 해놓고서 2개만 얘기했을 거예요. 3개 다 얘기했니? 나 2개만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기능 중에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었죠? 저번 주에? 의미를 어떻게 한다 했죠? 부가한다 했었죠? 그죠? 의미를 부가하는 기능. 이를테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사냥꾼, 뭐 사기꾼, 뭐 이런 애들. 그죠? 왜?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접사인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이런 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뭐 대장장이, 그죠? 대장장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풋사과, 아까 했던 거 풋사과에서의 어느 부분, 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네, 이런 애들이 접사에 해당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접사가 어근에 어디에 붙나에 따라서 좀 이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접사가 어근 앞에 붙는 경우, 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접두사라고 합니다. 접두사. 알겠죠? 그럼 반대로 자, 요런 경우, 자, 요런 걸 다시 접두사라고 했다. 근데 뭐 그냥 접사 주기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접사인데 대가리 머리 앞에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꼬리에 붙는 경우, 어근의
뒤에 붙는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 점미사라고 했었어요. 점미사. 네, 점미사라 했었습니다. 자, 요런 특징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품사를 변경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했었어요. 품사의 변경. 이것만 한번 봐볼게요. 자, 얘 그냥 보면 뭐야? 품사가? 명사? 명사예요? 명사죠. 예,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자, 근데 어떻게 품사를 변경했다는 얘기인 거야? 일단은 우리가 접사부터 한번 구분을 해보자. 그죠? 접사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근데 그럼 원래 얘의 품사가 뭐냐는 거야. 뭐만 남았어? 웃다라는 의미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원래 품사? 동사예요. 그쵸? 이해됐어요? 동사였는데 얘가 결합되면서 접사가 결합되면서 뭘로 바뀌었다? 명사로 바뀌었다. 이게 접사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캐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얘가 접사가 맞는 걸까? 아닌 걸까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딱 표정이 이게 뭔 소리지? 자, 요 부분과 요 부분 품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어디가 뭐고? 앞에 건 뭐, 뒤에 건 뭔데? 앞에 거 명사요? 앞에 거 명사. 네, 뒤에 거는요. 네? 동사? 동사 맞아요. 네. 근데 얘 원래 근본 자체가 뭘 것 같아요? 자다라는 원형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동사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맞습니다. 동사 맞아요. 자, 그럼 뭐가 관건이야, 여기서? 어떤 친구가 제일 관건이야? 이 미음이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달라진 거잖아. 맞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원래는 동사였는데 미음으로 인해서 뭐로 바뀌었으니까?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이 미음은 그쵸? 얘는 접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접사가 됩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이유는 뭐라고? 원래는 근본이 동사였는데 명사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럼 얘는 여기서의 미음은 그럼 접사인가요? 아니죠. 왜? 품사를 변경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대답을 잘 하시면은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정답. 오, 진짜 하셨네. 얘는 어미예요. 예, 얘는 어미입니다. 그쵸? 어감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어미 나와야 되잖아.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미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어때? 되게 뭐 같아 보여? 명사 같아 보여. 그죠? 하지만 명사로 되진 않았어. 그쵸? 그럼 뭔가의 명사의 역할을 하는 느낌이니까 얘는 뭐라 불러주면 되냐? 얘는
명사형 어미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명사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명사는 아니잖아요. 얘는 근본이 동사잖아. 그리고 얘도 동사로 끝나잖아. 그죠? 다만 명사처럼 보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네, 자주 나올 거고 문장 성분을 배우실 때도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문장 성분 어려우세요? 일단 그냥 물어보면 어렵다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문장 성분이라고 하면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뭐 하면서 이제 부속 성분 뭐 하면서 부사어, 관형어 뭐 이렇게 했어가지고 어렵진 않아요. 거기까지는 안 어려울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붙으면 절이 붙으면 명사절 들어봤죠 이거? 예, 근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관형사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사절 이런 거. 자, 그럴 때 되게 유용한 친구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모형 어미라고 해요. 모모형 어미. 그럼 다시 한번 땡땡형 어미라는 것은 품사 변경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안 해준다? 못 해줘요. 네, 못 해줍니다. 못 해주지만 다만 이건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특정 품사의 역할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명사의 역할이 뭘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분은 제가 봤을 때 5%도 안 되더라고요. 명사 그러면 야 명사의 역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명사의 특징 있잖아. 명사 옆에 뭐 붙을 수 있어? 조사 붙을 수 있어요. 예, 조사 붙이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봐봐요. 자, 꿈을 꿈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죠. 생긴 건 동사지만, 그러니까 생긴 거는 명사처럼 생겼고, 그리고 얘는 품사로는 동사지만 얘 때문에 요게 가능해져요. 아시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뭐만 붙이면 돼? 각각에 해당하는 품사만 붙이면 돼요. 방금 명사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니까 명사형 어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고통받을 어미 중에 하나가 요걸 겁니다.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예요. 관형사의 역할이 뭔데요? 우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형사의 역할이 뭐였죠? 체온을 수식하는 기능을 했었죠. 그쵸? 그럼 관형사형 어미도 마찬가지로 체온을 수식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용사랑 관형사를 되게 많이 헷갈려해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배웠을 때 영어에서 말하는 그 형용사가 사실 이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핸섬이 그거잖아요. 형용사죠. 그쵸? 잘생긴 해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따지면 형용사였고 이 영어에서 형용사는 얘는 뭐 수식이 가능해? 명사 수식이 가능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잘생긴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영어일 때의 얘기고 국어에서는 우린 이걸 형용사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뭐라고 하냐? 얘는 관형사도 아니고요. 얘는 문장 성분으로 따져야 됩니다. 관형 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이에요. 관형 어도 어쨌든 뭐야? 똑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제가 뭔 얘기하다 이게 나온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 때문에 이 얘기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가 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판별을 못 하셔도 용언의 어감만 딱 캐치하시면 끝이에요. 용언의 어간이 어디예요, 여기서? 잘생긴 기까지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니은만 남았어요. 얘가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끔 해준다는 거야. 자, 우리가 그냥 잘생기만 하면은 잘생기나? 뭔 개소리야. 안 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 수식이 가능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영어의 형용사랑 헷갈리는 이유는 우린 이거를 문장 성분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이에요. 문장 성분, 관형어로 표시가 되고요. 얘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관형어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용언의 어간에다가 뭐가 들어간 꼴이냐?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간 꼴이에요. 이걸 우리가 문장 성분 가게 되면 한 번 더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접사의 기능을 하면서 이 접사랑 땡땡형 어미를 구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럼 여기서 제가 뭐 파생어도 하고 합성어도 하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의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갖고 가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해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은 문법은 상당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법 수준 정도로는 아마 조만간 의문을 배우시겠죠? 문장 성분이나? 그러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 2학기 때 배우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문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포인트만 알면 끝나지만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이러한 것들이 기본빵으로 나옵니다. 약간 고등학교 교육이 어떤 거냐 이러면 중학교 교육은 당연히 100%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만드는 거예요. 존나 양아치죠. 이걸 100%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지금 천재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중학교 때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네 썰렸어요. 열심히 썰렸어요. 짝짝짝짝짝 썰렸어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첫 시험 국어 몇 등급? 4등급. 말도 안 나옵니다, 진짜. 네. 저때 당시에 네 전교생이 720명이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한 300 얼마 되죠? 네. 720명인데 4등급이면 몇 프로냐? 한 25%입니다. 몇 등? 200등 된 거예요. 야, 소름 돋죠? 중학교 때 난 존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떡갈릴 줄은 몰랐죠. 예. 아무튼요. 자, 다시. 그래서 풍사 변경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되나요? 된 거 맞죠? 이소민 씨? 두 분, 김규민 씨 다 머리만 자른다고 나가 아니에요? 난 개인적으로 너가 앞머리를 좀 더 길러가지고 이렇게 했었으면 또 어땠을까 했는데 그러기엔 좀 그렇나요? 엄마가 막 안 자르면 너 머리 잘라버리겠다고. 아, 진짜로? 진짜 계속 그래요. 머리 자르래 빨리. 아, 그랬어요? 너 머리 안 자르면 내가 머리 잘라버린다고 했다고요? 전에 머리 안 잘랐다가 네. 엄마한테 한 달 푸납된 적 있어요. 한 번 뭐? 한 달 동안 푸납된 적 있어요. 야, 그럼 자르는 게 낫겠다. 그럼 이것도 약간 어쩔 수 없이 자르는 느낌? 난 자르기 싫은데 저도 지금 좀 기르려고 지금 안 자르고 있어요. 다 살짝.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여기 이제 펌 좀 넣고 이렇게 왜? 살짝 오픈. 다 알잖아. 평범한 머리 말고 이제 뭐 오늘 조금 꾸민다 하면 하는 그 머리 있잖아요. 이제 그 알잖아.
왜? 상상이 안 가? 아니요. 맨날 졸라 지금 야 거적대기 입고 다녀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아니야?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알았어. 자, 아무튼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했나요? 혹시? 아, 이거 했나 보네. 피동사동, 그죠? 피동사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외웠을 때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 뭐 이렇게 외웠다고 아마 그럼 그랬나 보네. 얘기했나 보네. 그러면 그죠? 얘네들도 다 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거까지가 단어의 구성 요소였다면요. 이번에는 단어의 종류를 얘기할 겁니다. 단어의 조합이 어떻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그래서 이번엔 단어의 종류인데, 자,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단일어, 두 번째는 복합어로 나눠지는데, 자, 단일어는 말 그대로 어근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뭐 하늘. 자, 얘네 혹시 따로따로 나눌 수 있어요? 없죠. 사와 가로 나눠져요? 그건 아니죠. 얘도 아니죠. 요 자체가 다 하나 각각의 뭐야? 실질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거죠. 맞죠? 이게 어근 하나만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복합어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파생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합성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파생어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어근에 뭐가 결합되는 경우? 접사가 결합되는 경우예요. 그럼 한쪽은 의미가 있고 한쪽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쵸? 방금 얘기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사냥꾼. 사냥은 의미가 있죠. 실질적인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쵸? 근데 꾼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대답할지라도 꾼 나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뭐뭐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접사가 의미가 없냐면요, 접사가 아까 뭐라고 했냐? 정의 중에 어근에 붙는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다 빼고 꾼이라고 하면 얘 혼자로 의미가 온전하게 존재할까요? 꾼이란 말 있어요? 뭐 영화에 뭐 그런 게 영화 제목 중에 있긴 한데, 자, 이 꾼만으로는 사실 온전한 의미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장이라는 말 이거 혼자로 의미가 되나요? 뭔지가? 그러니까 뭔가 가늠이 안 돼요. 반드시 뭔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친구 같은 거야? 우리가 뭐 버거킹이라 치면 얘가 햄버거라 치면요, 얘는 감튀 같은 존재입니다.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튀만 시켜 드세요? 아, 그러세요? 특이 취향인가? 감튀만 10,000원치? 감튀만 시켜 드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 햄버거 먹으니까 감자튀김을 시키지, 감자튀김을 먹으려고 버거킹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혹시 있나? 있어요? 특이 취향 인정해 드릴게요. 없죠? 없잖아. 보통 없잖아요. 그죠? 얘는 혼자로서는 의미가 없다. 풋! 이것도 의미가 있나요? 뭐 그냥 웃어? 풋! 물론 여러분들 이제 방금 이제 문법 문제 이렇게 틀리신 거 보면 풋 웃음이 죄송합니다. 그게 나오지만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사과라는 게 결합을 해야 보조해주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 얘 혼자만으로는 그 의미를 가지고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합성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였냐? 뭐랑 뭐가 합쳐진 거냐? 둘 다 뭐가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나눠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와 뭐가 합쳐진다? 어근이 합쳐지는 거예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돌다리. 자, 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나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돌과 다리로 나눌 수 있죠. 얘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또 피땀. 얘도 나눠볼 수 있나? 나눠볼 수 있어요. 피는 피대로 의미 있죠. 얘도 땀의 의미가 있죠. 근데 피땀이 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합쳐지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 더 채워줘야 되나? 눈물까지 채워줘요? 피땀 눈물? 자, 피땀이 뭔지 아세요? 이거 의미? 아, 진짜요? 피땀을 흘리며 공부했다. 진짜 피와 땀을 흘려요? 그럼 뒤져요. 그렇게 하면 뒤져요. 노력이에요, 노력. 노력이라는 새로운 의미예요. 피땀 눈물은 그렇게 웃어놓고서 이걸 모르시고 어떻게 해. 아무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적어도 파생어와 합성어가 나왔을 때 이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네, 구분해야 돼. 왜? 저는 이미 이걸 다 설명드렸습니다. 접사는 혼자로서 의미를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요. 네. 그럼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우리는 합성어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요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합성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합성어는 좀 할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품사를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될까? 품사를 알고 있어야겠죠. 관형사는 뭘 수식한다고요? 뭐라고요? 관형사를 뭘 수식해준다고요? 체현을 수식해준다겠죠? 합성어의 조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관형어가 체현이랑 결합되는 경우. 자, 부사가 나왔어. 부사는 뭘 수식해주죠? 동사. 그러니까 용언이라고 하죠? 또 어떤 거 수식해주기도 하죠? 어떤 거? 부사? 뭐라고 했죠? 나 못 들었어. 규민아 그냥 자신있게 얘기해. 틀리면 부사예요. 다른 부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문장 전체도 있는데 우리 어쨌든 합성어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단어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부사는 동사랑 부사를 그러니까 동사랑 부사 조합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죠? 맞죠? 또 자, 용언이랑 용언이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뭔 소린가 싶죠? 근데 아까 중간에 뭐가 나왔었냐면 연결어미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아까? 보면서 뭐 하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연결어미라는 게 들어가면은 용언과 용언을 합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은 들어가다. 들어가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들다라는 용언이 따로 있고 가다라는 용언이 따로 있죠. 얘를 연결시켜주는 애가 아까 뭐야? 아가 있었죠. 어가 있었죠. 들어가다니까. 그쵸? 그럼 비슷한 걸로는 돌아가다도 있겠네요. 그쵸? 돌아가다. 돌고 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합쳐졌을 때 우리가 돌면서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우리 발레야? 나 발레 아니야. 벌써 어지러워. 이거 아니잖아. 그치? 돌다라는 의미와 가다라는 의미의 용언이 둘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합법을 배울 거예요. 네, 좀 많이 헷갈리실 거니까 품사의 기능을 다시 한번 익혀 오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45분이니까 네, 2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어, 190을 하셨는지 184를 하셨는지 184?
우리 일삼수 다 기억나세요? 저 문제 했던 거? 자,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고전 시가를 한다 했을 때 어쨌든 요거랑 관련돼 있는 삶들은 보통 어떤 삶이라고 했었죠? 소박한 삶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가난한 삶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그냥 자연에 있는 걸 그냥 떼와가지고 뭐 집을 짓거나 뭐 밥을 먹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는 어쨌든 자연 친화가 있는 고전 시가에서는 소박한 삶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속세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대응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아예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거나 대놓고 비판하거나 그렇지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3수까지 아마 얘기가 끝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4수부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 잘 한번 따라오세요. 4수에 보시면은 거기에 누구셔 삼공도건 낫다 하더니 이런데 누군가가 30보다 낫대요. 자, 일단 이 30부터가 뭔지를 모르실 겁니다. 예. 30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당시에 벼슬이 높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선시대 당시에 벼슬 높은 세 가지 뭔지 아세요? 혹시? 오, 어떻게 알았어요? 사극 보세요? 아니면 한국사? 배웠어요? 맞아요. 방금 얘기하신 뭐 영의정, 그냥 좌의정, 우의정 이 친구들이 30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뭐에 가까운 거예요? 자연과 속세로 나온다고 쳤을 때 뭐에 더 가까운 걸까? 네, 속세에 가까운 거죠. 왜요?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알고. 자, 얘는 속세랑 관련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누군가가 이 30 속세에 사는 애들보다 낫다고 했어. 뭐가 나은 걸까요? 뭐가 나은 걸까? 어떤 삶이 낫다는 거예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자연 친화라고 했으니까 자연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연에서 사는 게 얘보다 낫다라고 한 상황이야. 여기까지 되니? 이해됐어? 자, 근데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라는 말이 왔어요. 만승이 이만하랴. 자, 그럼 만승도 뜻이 뭘까? 만승은 뭐냐면 만개의 황금수레예요. 황금수레. 야, 만개의 황금수레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데, 맞죠? 그냥 듣기만 해도 개꿀이죠. 누굴까? 어떻게 알았어? 왕이에요. 네. 자, 얘는 뜻이 이제 임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누군가가 벼슬보다 자연에서 사는 삶이 낫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누구 화자가 생각했을 때는 뭐보다 더 낫다? 임금보다 더 낫다. 한마디로 얘는 자연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략된 거야? 누군가 이렇게 말해봤는데 이제 내가 겪어보니 뭐보다 낫다고요? 임금보다 낫다고. 근데 이만하랴라고 했으니까 얘만 하냐? 얘보다 더 낫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서리적 표현이 되는데 이걸 조금 변형을 시키면 요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의문형 진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의문형 진술 혹은 의문형 어미의 활용이라고도 합니다. 의문형 어미의 활용.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니, 자, 이제로 헤어든, 이제와 생각해보니, 소부허유 낙도떠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여기서도 알아야 될 게 소부와 허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처음 보는 이야기죠, 그쵸? 예.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옛날 이야기를 빌렸다고 해서 고사를 인용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뜻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 소부어효가 어떤 사람이면은 원래는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얘가 은퇴를 하고 자연에서 은거하던 사람들이에요. 자연에서 숨어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약조더라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야갔구나라는 얘기예요. 약삭 빠르구나, 야갔구나.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영리했도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쟤네가 나보다 먼저 뭐 했어요? 자연을 즐겼죠. 그러니까 얘네가 나보다 먼저 자연을 즐겼으니까 얘네 보고 뭐라는 거야? 야, 영리하네. 야갔네.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니네가 먼저 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한마디로 누굴 부러워하는 거야? 얘네를 부러워하는 거죠. 여기 이해됐어요?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응. 자, 그 다음에 아마도 임천한응을 비길 곳이 없애라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임천한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모르는 그런 고전 어휘들이 되게 많죠. 임천한응이 뭐냐? 임천,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한가로운 흥, 즐거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임천한응을 비길 곳이 없어라. 그러니까 뭐야? 이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연 속에서 노는 즐거움은 비길 곳이 없다. 비교할 곳이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거기까지가 지금 사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수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사. 자, 내가요, 일단 여기서 화자가 성질이 게으르다는 거를 누가 알았냐? 하늘이 아셔서. 이 하늘이라는 건 그럼 좀 약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좋을까요? 신, 절대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죠. 그쵸? 자, 내가 게으른 걸 하늘이 알아가지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인간 만사를 한 일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인간 만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인간 만사가 뭘까요? 이렇게만 물어보면 모르시겠지만 이거 우리가 고전시가 처음에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두 문으로 나눠보시면 되게 편하다고. 그럼 여기서 뭐랑 뭐로 나눠져요? 자연과 속세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에 가까운 거야? 인간이니까. 속세죠. 인간들이 사는 공간. 속세예요. 인간과 관련된 일을 안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야? 속세에 대한 일을 하나도 맡기지 않고요. 그 밑에 다만 다투리 없는 강산을 지키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다투리 없는 강산을 뭐하래? 여기를 반대로 지키라고 했대요. 그럼 여기가 다투리 없는 강산이라면 얘는 이제 뭘로 파악하시면 돼요? 자연이죠. 자, 근데 다시 이번엔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화자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 얘는 유배를 떠나서
자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얘는요. 그러면 하늘이 맡겨서 자연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가 그만둬서 자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거를 하늘이 시켰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뭐가 바뀐 거냐면은 자, 주체는 원래 난데 하늘이 시킨 것처럼 주체가 바뀌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객전도. 자, 이게 하늘이 맡기지 않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가 안 하는 거고, 내가 안 한 거고, 그죠? 내가 안 하는 거를 이거 주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혹시 주체가 뭐예요, 서빈아? 행동을 하는 쪽. 그러니까 원래 내가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하늘이 한 것처럼 지금 꾸민 거야, 표현을. 그래서 그러한 표현법을 주체와 객체가 전도됐다 해서 주객 전도라고 한다고요. 이거 좀 어려우세요? 어려워? 다시 해줘. 괜찮아? 두 분은 괜찮아요? 김민도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쉬워요. 자, 강산이 교타한들 내분으로 누웠느냐. 자, 여기서 봐야 될 거 교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중세국어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고전시가를 접할 때 교타라는 말이 있고요. 조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얘는 여기서 지금 뭘로 해석되고 있냐면은 좋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좋다로 해석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앞으로 좋다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맑고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강산이 좋다는데 내 분으로 누웠냐? 그럼 내 덕에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 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임근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갑자기? 갑자기? 이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금님 덕분이에요 하면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부까진 좀 그렇고 임금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그쵸?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임금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너무 은혜가 커서 다 갚을 길이 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191페이지 말고 190 우리 보기가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자, 요거를 푸시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또 유념해서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풀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보기는 반드시 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 일단 먼저 보시고 앞에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다 풀고 나면은 제가 여기서 보기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져갈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실제로 어떤 걸 가져갔는지 저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기 보시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이거 쌤이 알려준 부분과 뭔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보기는 제가 특히 문학에서 보기 같은 경우는 뭐라 했냐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했었어요. 문제는 이 보기를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과 다르더라도 이 관점에 맞춰줘야 돼요. 네, 갔다 오세요. 뭐? 왜? 너 뭐 하나 들킨 거야? 갑자기 벌써 무릎이 아프시면 어떡해요? 무릎은 제가 아파요. 다 했어요? 예. 어제 1시에 눈 왔었어요. 새벽에 눈 왔다고 하던데 왜? 뭔데? 밖에 나왔다. 언제? 새벽에? 새벽에 근데 집에 있어가지고 맞아 거의 야 4월에 눈 오는 게 어딨냐 진짜. 아니, 제가 집에 한 11시쯤 들어왔는데 그때는 그냥 눈은 아니고 비인지 눈인지 모를 살짝 애매한 게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이 오더라고. 아이씨 무슨 4월에 눈이야. 그럼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작년에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뭐 몸이 거의 녹는 줄 알았어. 그냥 학원에서 나가기가 싫어. 여기는 에어컨 막 18도로 맞췄는데도 더워. 맞아. 그러니까 너 언니 어떻게 생겼어? 나 궁금한데. 응. 언니 안경 쓰고 좀 저랑 다르게 생긴 사람. 다르게 생겼다고? 네. 좋은 쌤반이 혹시 안경 뿔테니? 아니에요. 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수업을 어디서 들었다고 하길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딴 데서 들어본 적이 있다 얘기를 하길래 제가요? 언니분이 응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그래요? 제 수업을 들은 적은 없어요. 응 어디서 뭘 듣고 그런 거지 이러면서. 여기서 들은 거면 좀 제가 약간 살짝 반 미쳐 있는 상태로 제 수업을 해가지고 약간 고3 친 여러분들이야 제가 최대한 나름대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고3 친구들한테는 사실 그런 거 없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들으신 건가.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예. 어떻게 생긴 친구지? 궁금해가지고 아무튼 봅시다.
자, 1번에 1번부터 볼게요. 앞에 김규민 씨 앞으로 넘겨주세요. 응. 다 넘기셨죠? 오우, 야, 이거 답이 너무 다양한데? 올려봐요. 올려봐요, 빨리. 이거 답이 너무 다양해서 하나씩 다 찾아줘야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적절하지 않은 건데, 서리적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요건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쵸? 일단 두 번째 연의 맨 마지막, 부러울 줄이 있으랴.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수에서도 두 번째 줄, 반가움이 이러하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수에서도 약 줬더라. 여기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있어요? 하늘이 하늘이. 아셔서 근데 이거잖아. 얘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 과장된 표현. 3공보다 낫다. 예, 그 부분이 있죠. 그쵸? 30이랑 그 다음에 만승 요 부분 있었고요. 3번.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삼수에서 찾을 수 있었죠. 안 보였군요. 그죠? 삼수의 맨 마지막 보시면은 말씀도 웃음도 없는데 못내 좋아하노라. 요거 산이 그런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교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사수에서 찾아볼 수 있죠. 누가 30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다 이거죠. 이거 찾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감각의 전이를 통해 공간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근데 잠깐 여러분들 감각의 전이가 뭔지 아세요? 감각의 전이. 좀 더 여러분들 말대로 얘기해주면요.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공감각적 심상 아시죠?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태연이 알아요? 알아요. 규민이도 알아요? 뭐야? 인공각적 심상이요. 좀 애매한데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자, 공감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예요? 감각이 두 가지가 들어간 표현이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런 공감각적 심상 같은 경우는 항상 메인 감각이 있고 보조 감각이 있어요. 푸른 종소리. 이게 공감각적 심상이잖아. 처음 들어봐요? 왜 처음 듣는 표정이? 그럼 푸른 종소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디가 더 메인이에요? 종소리가 메인이죠. 푸르는 보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청각의 시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메인, 뒤에 부분이 보조. 청각의 시각화. 근데 여기에서는 감각의 전이로 판단될 만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5번 하셨어요, 혹시? 찾았어요. 어디 있어? 어떤 감각? 빨리 찾아봐. 뭐? 아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5번이랑, 맞췄다는 얘기죠? 5번이랑 한 거란 거죠? 맞췄다는 얘기죠? 여기. 5번 적절하다고 하신 줄 알고, 네,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살짝 좀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 다릅니다. 얘가 어떤 친구냐? 자, 윤선도는 벼슬살이를 하다가 여러 번 유배를 가는 시련을 겪었지만, 일단 유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내 수백 명의 노비를 거느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춰 평생 풍족한 삶 동그라미. 야, 유배 간던 애가 졸라 풍족하게 살았대. 야, 노비가 수백 명이면 뭐야, 거의 대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노예 이런 거, 노예래. 노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거 노비가 진짜 막 어디 사극에 나오는 막 추노 당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회사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월급 따박따박 나옵니다. 휴가도 있어요. 심지어 조선시대에 육아휴직도 있었습니다. 노비들이 쓸 수 있었던.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비참한 노비가 아니에요. 예. 그냥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감집에서 일하냐, 조그만 선비집에서 일하냐, 그 차이죠. 예. 그런 차이입니다. 예. 아무튼, 네, 되게, 유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예, 부자였죠. 예. 그는 노년에 해남의 금세동과 복일동의 부용동 등을 오가며 생활하였는데, 만흥은 이 시기의 삶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세동의 옛 집터나 부영동의 원림을 살펴보면은 당시 윤성도의 생활 방식을 짐작할 수 있는데, 야, 이 새끼 뭐야? 야, 인공으로 연못을 뭘 씨발 산수에 띠집을 지어! 그죠? 졸라 잘 살았어요. 그죠? 야, 인공 연못. 여러분들도 갖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쵸? 연못 주변에 기암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기암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위 중에서도 조금 막 이쁘장한 바위들 있잖아요. 장식품으로 하는 그런 걸 배치했대요. 돈 존나 많네. 그죠? 여러 채의 건물과 정자를 지어서 벼슬살이에 연연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지냈습니다. 야, 나 같아도 윤태하면 저러겠다. 야, 그죠? 돈 많았으면, 그죠? 이러한 풍류 생활에 대해 정치적 반대 세력이 비판을 가해 윤선도는 한때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선도는 작품 속에서 자신이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 자, 거기 밑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 이러한 비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야? 실제 삶은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정치 세력, 반대 세력에 인해서 임금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 보기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보시면 1번에 띠집은 실제 화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벼슬살이와 거리가 먼 생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죠? 요 틀에 갖고 가면요. 자, 두 번째. 부러울 줄이 있으랴 나는 벼슬살이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3번 임천 한흥은 유유자적하게 생활하는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4번 하늘이 아르실샤는 풍족한 경제력을 지니게 된 이유를 넌지시 야, 이걸 왜 시에다 적고 지랄이야? 말이 안 되지. 그럼 정치 반대 세력한테 바로 쳐맞을 것 같은데? 그죠? 나 존나 잘 살고 있어!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자, 그리고 5번. 더욱 안오이다는, 그 더욱 안오이가 마지막에 그 임금의 은혜를 더욱 안오이다. 요 부분이겠죠. 그쵸? 요거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비판을 의식하여 자신의 풍류 생활이 임금의 은혜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틀렸니? 네. 몇 번이나 했니? 바꿨어요. 4번 했다 5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했어요? 안 했어 이번에? 보고 했어요. 보고했는데 그래. 보고했잖아. 보고했으면 여기 이거 있었잖아. 정치 반대 세력이 막 잘 사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지랄 하니까 임금님 살아갑니다. 임금님 덕분님 이러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기 3번 보시면요. 이 기억이 소부허유죠. 그쵸? 이 소부허유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중국 고대의 요임금은 후계자를 찾기 위해 고민하다가 살림에 묻혀 사는 허유라는 고상한 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 은자가 뭐냐면요. 은둔자예요. 은둔자. 네, 은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 임금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한다. 하지만 허유는 이런 지하의 일을 거절하고, 이런 지하가 뭐냐면 단칼에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더러운 말이 그럼 왜 더럽다라는 거야? 왜 더럽다고 한 걸까? 뭐라서? 속세일이라서 더럽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맞죠? 그래서 영천에서 귀를 씻었는데 그때 마침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온 또 다른 은자 소부가 전후 사정을 듣고 그러한 더러운 물은 소에게도 마시게 할 수 없다며 돌아갔다가 소부허유의 전반적인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적절한 건데 1번 적절한 겁니다. 고상한 은자와 충신이라는 평판을 함께, 야, 일단 충신은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속세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죠. 그죠? 김규민 씨? 이거 했어? 제끼면 되시고요. 자, 2번.
자연을 즐기면서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뭘 버리지 못해? 속세 안 한다니까. 자꾸 왜 그래? 3번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은거하는 소부와 허유의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세속적 가치, 속세를 멀리하고. 혹시 다른 선지하신 분 있어요? 없으세요? 다 3번 하셨어?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 보라고 할 때 잘 보시면서 문제 풀 때 왜 안 보세요? 그죠? 그때도 꼭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할 거냐면요. (149페이지) 볼게요.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뭐 고등학교 좀 뭐 특목고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뭐 자사고나 이런 거 있으세요? 어디 가실 생각? 아직 생각 안 해봄? 근데 대충 특목고 쪽 생각은 해보고 있어? 뭐 동국고나 이런데? 생각은 해보고 있어? 그럼 뭐 거의 뭐 아니면 화성변점 뭐 이런 데도 생각하고 있고? 너는 그냥 정해야 봐라. 이미 언니 따라서 두 분은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일반고. 너도? 태연이는? 잘 모르겠어요. 화성 쉽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쉽지 않아요. 멀기도 멀고요. 문제도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쌓아놔야 돼. 이거 안 쌓아놓으면 고등학교 때 고생하십니다. 진짜로 심하게. 뭐 이거야 막 수업을 여기서 막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막 대충 해주는데 애들은 다 알았는데 지금 님만 못 알아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볼게요. 자, 우리 고전소설 하는 건데 고전소설 중에서도 네, 조금 쉬운 걸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제목이 광문자선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전이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전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야기 전자라고도 많이 하지만 여기서의 전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전 같은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뭐 흥부전, 뭐 심청전 할 때 그 전은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기라고도 합니다. 전기. 그럼 전기가 뭐냐? 혹시 그 전 중에 위인전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위인전. 거기서 나오는 전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인물의 행적이 제시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문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광문이라는 사람의 행적들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특성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게 존재합니다. 서술자의 논평이 존재하는데, 이 논평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확히 평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가.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광문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해야 우리가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전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이순신 같은 경우도 뭐야? 얘가 어렸을 때부터 뭐 했고, 뭐 때 죽기 전까지 뭐 했는지가 싹 다 나오잖아요. 그쵸? 싹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마지막에는 평가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그게 전기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네, 처음부터 거지라는 얘기가 나오네, 그죠? 일찍이 종로의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들 저잣거리는 뭔지 아세요? 시장바닥이에요, 시장바닥. 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시장 자체도 일단 생소하시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 광문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얘는 거지 출신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자, 앞으로 이제 뭘 확인해 보면 되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보기를 꼭 보라고 해요. 왜? 보기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이 확립이 되거든요. 네. 자, 일단 지금은 그거 없이 한번 가보자고요. 자, 어쨌든 얘가 뭐였냐? 그 거지의 우두머리로 되고 그 다음에 소굴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 했어요. 그쵸?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는데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나가 밥을 비러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야, 뭐 몇 시간 죽었다 이렇게 죽어버려, 그죠?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온 것이지 감히 도덕자를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가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자,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신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세복력에 풀어주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자,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하셨대요. 자, 일단 요거 한번 적어볼게. 자, 이거 뭐에 쓰려고 하는 걸까? 방금 여태까지 있었던 일 중과 연관이 돼 있어요. 뒤에 보면 당연히 나와요. 그거 당연히 나오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그 병 들어서 죽은 애 있었잖아요. 걔를 장례시켜주려고 거저 달라는 거였어요. 거지니까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 비단을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뭐 관을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이런 뭐 관짝소 된다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몇 년 전이야 씨발 그거. 아무튼 어디 갔니? 그래서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구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회에 공동묘지에다가 묶어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 전에 한 일과 자 여기 한번 이렇게 괄호 한번 쳐봅시다.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까지 묶어주세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상당히 간단하게 제시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약적 제시라고 해요. 요약적 제시. 자, 어쨌든 자, 떨어진 거적을 통해서 자, 이걸 무슨 행동한 거예요? 죽은 아이를 장사 지냈어요. 한마디로 얘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연민이라는 것 혹은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정심이 있는 사람. 그죠? 자,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자, 천거라는 말이 뭐냐면 추천이에요. 추천. 추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천해서 얘 이제 뭐에서 어디서 일하는 거야? 약국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봤다. 도로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려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네. 이거 미친놈이네요. 그죠?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 근데 방금 요 상황들을 통해서 광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뭐 한 거야? 두 번째는. 그렇죠? 얘가 지금 도둑으로 의심을 받았죠. 그렇죠? 도둑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 처조카가 거길 가져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그죠?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보일 날이 없다. 자, 하고 사죄하였다. 여기 중간에 주석 있죠? 네, 여기 장자라는 말, 덕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아 세상 일에 익숙한 어른이라고 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요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있는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종실의 빈객들과 공경문화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윗사람들한테까지도 칭찬을 했다는 거야. 광문에 대해서. 그래서 공경문화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난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당시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어울려 약국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자, 이때 여기서 지금 뭐가 갑자기 나오냐면요, 조선 당시의 생활상이 나오는데, 자, 이때 돈놀이 하는 자들이, 돈놀이가 뭘까요? 뭐 하는 애들일까? 그쪽 그러면 맥락을 한번 좀 더 보자. 맥락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은 대체로 머리꼬지, 옥비치,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옷, 전장,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고서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뭐 같아? 돈놀이 하는 애들. 맞아요. 사채업이죠. 그죠? 전당포, 사채업 이런 게 서거리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당시의 생활상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이 늘어났습니다. 고리대금이 뭐냐면은 이자를 높게 쳐서 대출하는 그런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사채. 근데 보니까 담보물이 이것저것 장난 아니야. 그죠? 각종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모두 있었어. 가옥제, 집문서, 집문서, 땅 문서,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있고, 노복 등의 문서, 노비 문서도, 뭐 한 거야.
담보물로 잡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돈 못 갚으면 그거 다 누구 거? 전당포 아저씨 거야 이제. 그죠? 근데 이런 게 성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성행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조선 후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도박하는 애들도 지금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제 이 조선 자체가 좀 약간 가난해지고 막 그랬던 배경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자, 근데 원래는 고리대금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하였다. 그럼 여기서 광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광문이 뭐가 높다는 거야? 그쵸. 신용도가 높다는 얘기죠. 아까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신용이 높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시에 성행했던 요거까지도 이자 없이 빌려줄 정도로 그만큼 신의가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광문은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얘 외형 묘사가 좀 심각한데? 이거 못생긴 것도 못생겼고 말도 못하고 아니 입에 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크면 그러네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요, 광문에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죠. 외양 묘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석키를 잘하고 철괴물을 갖추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은, 자, 네 형은 달문이다. 라고 놀려내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거 요즘에 약간 어떤 거야?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그런 느낌이죠. 야, 여기 네 여친 지나간다.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죠. 네 형 광문 약간 이런 느낌, 그죠? 약간 욕이잖아 이거, 그죠? 자,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며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구워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자,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자, 거기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자, 머리를 닦고 다녔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조선시대 당시에는 결혼을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뭐야?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맞아, 상투툰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닦고 다녔다는 얘기는 뭐야? 나 결혼 안 했어 인증하는 거잖아. 요즘은 사실 이렇게 얼굴만 보고는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머리 스타일만 딱 봐도 야, 씨발 저 새끼 결혼 안 했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광문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왁구가 얼굴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인데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 못생겼더라도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생겼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관리는 해주셔야 됩니다. 예. 뭐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든지 쟤처럼 그냥 그지같이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더 못생겨져요. 더 못생겨져요. 여러분 물론 그게 있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호박에 줄 그으면 이쁜 호박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 봐봐요. 뭐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막 옷도 막 그지같이 막 그지꼴라고 다니면은 씻지도 않아가지고 막 냄새나고 그러면 옆에 가고 싶겠어요? 아니 사람이 좀 깔끔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는 최소한은 해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 다 알아서 다들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시네요. 예. 예. 그렇다고요. 야, 갑자기 코가 막혀가지고. 예. 그렇다고.
아무튼 자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은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랴.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사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은 다 못 자게 된다 하였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광문의 그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얘는 자기가 모은 걸 알아. 못생긴 걸 알아. 그래서 어쨌든 용모를 그러니까 따로 결혼도 하지 않고 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는 싫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집도 뭐야? 나도 형제도 부모도 그렇게 같이 할 사람도 없는데 굳이 왜 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뭘 아는 사람이면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분수를 아는 인물. 자신의 분수를 아는 인물. 자, 그 다음에 근데 얘 보니까 지금 뭐야? 얘가 거지라 그런지 맨날 다 문 앞에서 자고 있어, 그죠? 야, 얘네 다 돌면 서울에 8만 원 있으니까 8만 일 동안은 내가 어쨌든 간에 다 할 수 있다는 게 쌉가능. 남의 집 앞에서 문 밖에서 자기 쌉가능이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서울 안에 명기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간다. 자, 이 명기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혹시 조선시대 기생이라는 거 아시죠? 그 명기라는 건 그겁니다. 기생에서 되게 유명한 기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자, 당대 조선시대의 기생은 뭐였냐? 지금의 연예인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요? 진짜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돌을 좋아하실 수 있는데 약간 지금 표정이 극에서 약간 글까지 가다가 지금 마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의 기생은 종합 예술인이에요.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아이돌 비난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화내지 마시고 일단 들어봐요.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뭐 글도 잘 쓰고 뭐 이제 뭐 악기 연주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그런 이제 인물들이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극에서 알고 있는 야 너랑 맞아 이러면서 막 술 취해가지고 야 이런 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전에 공중의 우리마 각 전의 별감 부마도위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는데 광문이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다. 근데 뭐 때문에 되냐?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승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에 앉았다.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온 자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했는데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가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추러 노프락 나즈락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받고 입고 광문을 위하며 활춤은 한바탕 추었다. 근데 이 얘기는 뭐야? 광문이 없으면은 여기서 기생들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이게 상황 자체가 이해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광문이 어떤 사람이니까 그래도 다른 데에서 다 신용이 있고 신의를 받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또 한다는 거야. 심지어 이게 이 여파가 기생한테까지도 퍼졌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152페이지부터 풀라고 하고 싶은데 이 152페이지 문제가 좀 알아야 될 만한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이게 말이 안 되긴 하죠. 근데 해악성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해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웃음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포인트인데, 자, 이 해악을 얘기하는 김에 풍자라는 게 있고요. 해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의 차이 혹시 아세요? 풍자는 비판적인 네. 성격이 들어가지고 네. 해양은 그냥 웃긴 거. 자, 풍자라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비판적 성격이 들어가면서 풍자든 해악이든 모두 뭐가 있는 거다? 웃음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해악은 그냥 웃기는 거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이건 보통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은 약간 이런 존재에게서 나오는 해악, 그러니까 이런 존재에게서 나오는 웃김이 해악입니다. 자, 광문 아까 뭐였어? 거지였잖아. 이런 존재잖아. 근데 웃기지. 그게 해악성입니다. 아시겠죠? 좀 명확하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에 뭐가 없었어요. 비극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과장한 부분이 일단 없었기 때문에 틀렸죠. 근데 이런 용어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를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건 맞나요? 아니야? 이게 정답이죠. 한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었잖아. 첫 번째는 뭐 아까 그 떨어진 거적대기 해가지고 막 장례 치러주고, 두 번째는 여기 도둑으로 의심받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 자신의 분수를 아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뭐 그 광무와 관련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긴 한데, 자, 3번에 전기적인 사건에서 전기적 위주 저 혹시 이거 전기적이란 말 뭔지 아세요? 전기적이란 얘기가 뭐냐면요, 비현실적 요소예요. 고전소설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전기적 요소. 판타지죠? 근데 고전소설에서 만약에 비현실적 요소가 나온다 치면 보통 뭐가 나오겠어요? 뭐 천상계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용궁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 그거예요. 그냥 칼 한 번 쓱 했는데 10만 명의 목이 다 떨어져 나가. 그런 거.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잖아. 그게 전기적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이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자, 이것도 틀리긴 했는데, 자, 요거는요, 우리가 서술자의 시점으로 어떤 시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런 특징이 있는 시점. 3인칭 관찰자. 맞아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그럼 요 소설은 뭘까요? 어떤 시점일까요?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지금 광문의 내면을 다 알았죠. 그리고 자, 이것도 한번 갖고 가시면 좋은 게, 자, 고전 소설에서 고전 소설 시점의 대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근데 얘의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요런 것들이 들어가요.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혹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얘가,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뭘 하게 되면은 등장 인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기도 해요. 여기서 그러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주면요, 그 어디가 있냐, 여기 중간에 처량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어디냐, 149페이지의 네 번째 줄 보시면은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는 말이 있죠. 이런 게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아마 사실 얘가 실제로 소리가 처량한지 어떻게 알아? 누구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서술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처량하다는 것도 어쨌든 서술자에 뭐가 드러나는 거야? 감정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규민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양한 계절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우리가 요약적 제시는 일단 있긴 있었죠.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근데 다양한 계절의 변화는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와 154페이지는 잠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과 관련된 이제 문제니까 네, 한번 풀어보시고 바로 요거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아직 있죠? 아니요, 그냥 시간이 근데 좀 해야 될 거 많은데 지금. 병점 내려놨다고. 자, 봅시다. 자, 153페이지 거기부터 보면요. 저 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집주인은 광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미행하였다. 미행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 그 죽은 애 장례 치러주고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광문은 병든 아이를 죽였다는 오해를 받고 거짓 소리에서 쫓겨났다. 쫓겨나서 지금 그 마을로 가다 잡힌 거죠. 그쵸? 3번, 광문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여 사람들의 싸움을 멈추게 하였다. 중간에 껴가지고 막 이상한 짓거리 했잖아. 그죠? 자, 그 다음 4번, 부자는 자신의 처조카가 한 행동으로 인해 광문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5번, 광문 아이들은 자신이 광문의 동생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뭔 자부심은 니 형 광문 형 있어? 동생 있어? 태현이 형 있어? 왠지 넌 없어? 너 혼자? 동생? 둘 다 여동생? 응. 남동생? 때리지 마. 걔가 저 때려요. 예? 걔가 저 때려요. 뭔 소리야 이게? 너보다 커? 아니요. 왜 그래? 꼬맹이가 나대요 그냥. 꼬맹이야? 초등학생이야? 네. 그럼 뭐 맞아줘야지 뭐 어떡해. 그지? 우리 좀만 했네. 그지? 자, 몇 살 차이인데요? 4살 차이. 귀여운 자식.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마지막.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잠깐만. 야, 요거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님들 선지가 아주 거지 같았죠 지금.
제발 문제 좀 읽으세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왜 안 보고 푸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선지 본 거 봤는데 분명히 분명히 봤는데 자, 뭐 어쨌든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는 아마 아실 거긴 합니다만 그죠? 네. 자, 일단 기억은 아니죠. 뭐 신분제도의 모순을 풍자하려고 했다. 뭐 딱히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거지의 모습이지만 어진 인품을 가진 광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에서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작가의 의도를 볼 수가 있다. 네, 요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일단 맞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디귿도 뭐야? 광문이 부정하면 뭐야?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에서 삶에서 신의가 중요한 덕목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리을은 뭐야? 부자가 광문에 대해 한 말이 두어 달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 알게 되는 것에서 남의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풀었다면 사실 이건 답이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쵸? 적절하지 않은 건 기억 리을밖에 없잖아. 답이 안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다 뭐해서 3번에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알겠죠?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내신표 때도 마찬가지야. 친구가 그렇게 나온 건 안 외워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